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문제 1번 문제 어려웠죠? 1번 문제가 아마 채권 양도와 관련돼 가지고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논점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12년도 판례인데 제가 2013년도에 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 학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봤어요. 한선한 때요. 그때 아닌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부연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지금 원래 사안을 이런 사람들이 간략하면은 지금 갑이 을에게 사업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갖다가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됐고 그 양도 통지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을이 병에게 2억 8천짜리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이 양도되면은 관계 부분들은 이제 병과 을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4억 채권 갖고 있는 것이고 을도 병에 대해서 2억 8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도 통지가 있은 다음에 이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합의 해제를 할 때는 결국은 양도 계약의 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해제 통지는 누가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 양수인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해제 통지 부분들을 갑이 양도 해제 통지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 자동채권과 수용채권은 이 채권의 변제기가 다 덜어드립니다. 즉 상계적상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 해제 통지가 이처럼 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그런 상계적상 있던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력권을 갖기 전이면은 이자가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 부분들인데 이 판례는 뒤에 제가 판례 부분들을 치러놨을 거예요. 해설 있는 거 뒤에 지명채권 양도와 관련된 판례 부분들이 2012년도 11월 29일자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인데 이 판례는 그 뒤에 2013년도에 아닌 게 아니라 판례 평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해마다 그의 중요 판례 부분들을 평석을 해가지고 실은 대법원 판례 해설집이 나오게 돼요. 그런 대법원 판례 해설집에서 이 판례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각종 평석집들에서 이 판례를 주로 다룹니다. 이것도 중요 판례 부분들이에요. 중요 판례인데 이 판시사항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예요. 처음 보는 판례는 아니죠. 거기 판시사항 있는 거 채권 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인 경우에도 민법 452조 제1항을 유추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부분들의 가운데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지명채권 양도 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은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해제적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양도계약이 합의되면은 해제 통지 부분들을 양수인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양수인이 했기 때문에 채무자에 의해서 완전한 대항력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 양수인에 대한 반대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채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관계를 해서 언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 판례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에서 문제 설치했더니 세상에나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한다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줬어요. 오늘 보완한 것 여기 친절하게 여기 수동채권의 변제기, 자동채권의 변제기 모두 명시했죠? 명시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한 점. 그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포스트 건축인데, 이 사람이 법무사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상대방이 상계 삽입을 해왔는데, 이 상계가 적법하면은 그거를 제한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상계가 적합하지 않으면은 사업 전부를 바꿔야 한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제가 보완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갔나요? 사업 전부 지급하는 걸로 갔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상계 부분들을 허용된다 해가지고 상계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이 1억이 치되는 겁니다. 1억이 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계의 경우는 상계적 상의를 명시해야 돼요. 상계적 상의 이거 배웠습니다. 제가 상계 부분들을 정리해서 준 자료 중에 거기 상계적 상의 부분들이 거기 위에 표시되어 있죠. 상계적 상의 그 판례 위에 있을 겁니다. 상계적 상의 금방 읽었던 그 판례 위에 있죠. 판례 위에 먼저 수송채권의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고 수송채권의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한 경우는 상계가 섭취하게 되면 상계적 상의 이런 수송채권의 변제기 이게 상계적 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이제 자동채권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한 경우에요. 수송채권의 변제기 그런 경우는 상계가 섭취하게 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 이게 상계적 상이 되는 겁니다. 자, 친절하게 써줬잖아요. 수송채권의 변제기는 어느 때였죠? 3월달이었죠? 3월달.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12월달. 헷갈릴까 봐서 이거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상계적 상일이 어느 게 며칠이 돼요? 12월달, 12월 2일자 이게 상계적 상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계적 상일에 예. 아, 그거는 상계적 상이라고는 다른 문제들이에요. 청구 취지에 거기 해돌지 소장의 청구 원인 보십시오. 청구 원인에서 거기 나번 있죠? 상계적 상일은 언제이죠? 나번 12월 2일, 12일 이게 12월 2일이 상계적 상일이에요. 상계적 상일. 상계적 상일의 양채권은 대장기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지금 상계적 상일이 있으면은 2억 8천 부분들은 사학에서 이거를 이제 공제시키면 돼요. 나머지 이제 1억 2천 부분들인데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 이거를 이행을 구하는 겁니다. 1억 2천에 이행 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1억 2천은 대여금 1억 2천은 지금 이 변제기죠. 이 변제기는 어느 때이죠? 3월 27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월 28일부터입니다. 1억 2천 부분들은 3월 28일부터 우리가 3월 27일까지는 이자 약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 사실관계에서 주어졌잖아요. 이자 약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그런 이자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건축이사하고 보증이사이기 때문에 상사회사들의 부분들이에요. 상사회사. 변제기까지는 이자 약정 없지만은 변제기 이후는 아무 언개 없으면은 변제기 이후에는 당연히 그때 연 6%의 이자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청구 원인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줄였어요. 한 장, 제가 앞으로 나눠줄 때는 만든 문제들은 한 장 반, 답안에서 한 장 반 이상 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쓸 수 있는 범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한 장만 넘어가면은 여러분 시험장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장 반 정도 해가지고 어느 부분들을 시험장에서 현출할 것인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1번 문제는 대여금 청구소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대여금 청구였으면 속가는 청구 금액의 속가가 됩니다. 속가가 1억 2천이면은 인지 때는 거기다 만번에 40을 곱해서 5만 5천 원을 대줍니다. 만번에 40 플러스 5만 원치 되는 인지 때는 53만 5천 원 부분들이고요. 원고, 주식회사 포스트 건축 주시고요. 피고 쭉 씁니다. 사건명은 대여금 청구이소. 여기까지 배점들이 약 4점 정도일 겁니다. 사건명까지가 약 4점 정도. 이게 이제 배점 부분들이에요.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해서 2015년 3월 28일부터 소장고 송달일까지는 연 6%에 그 다음 날부터 감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소장고부터 소장고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뒤에까지는 이 빠졌네요. 2015년 3월 28일부터 소장고 송달일까지는 연 6%에 그 다음 날부터 감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금전지급 청구 사건 부분들이고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지급 사고이기 때문에 가지평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금 채권이 발생된 사실과 그다음에 채권 양도가 있은 다음에 양도 계약이 해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된 사실 부분하고요. 상대방은 지금 상계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상계 주장에 대해서 상계가 적합한지 이 부분들을 검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면은 사학 전부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 청구하는 것이고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상계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1억 2천을 지급 청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양도계약의 합의 해제인데 이 합의 해제와 관련돼 가지고 합의 해제 통지를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그런 상계적 상이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상계로서 채권 양도 양수인에게 대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상계 주장 이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상계가 있으면은 양 채권의 상계적 상인을 소급해가지고 대등하는 관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2억 8천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까지는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수당금 송달까지는 연 6%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감날까지는 연 15%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청구를 합니다. 이 분들은 이제 결론 부분들이에요. 나머지 입증 방문이나 선부서류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요. 1번 문제. 제가 어떻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제시한 대로 풀어갔나요? 사억으로 지급 청구하신 분? 그건 없죠? 사억 청구했어요? 그래 1억 2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1억 2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만 이제 상계자와 관련돼 가지고 그 상계 부분들이 허용되는 그 법리 부분들을 이 판결 요지에 따라 가지고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예요. 채권 양도와 관련돼 가지고 상계 부분들이 같이 논점이 섞인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법에서 일단 채권 양도 편에서는 이 판례가 판례 평석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최근 판례 중에서요. 뒤에 지명채권 양도 부분들을 제가 단문을 쭉 정리해가지고 최근 판례까지 정리해놨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판례에서 상계적 상일 부분들은 제가 그 서론 부분에서 변제기가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 즉 자합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 자동채권 변제기가 먼저 드려야 하고 수동채권 변제기가 나중에 들어가면 수동채권 변제기가 이게 상계적 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이면 수동채권 부분들이고요. 지명채권 양도 대항력권 문제입니다. 여기 로마자 2번 채무에 대항력권, 채무에 관한 통지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박스에 있는 판례들만 쭉 정리해 드릴게요. 채권 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도인으로 사자나 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대리인으로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판례가 옆 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옆 페이지 저 위에 있는 판례 무현명입니다. 대리의 경우는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양도인을 대리하여라는 현명주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권 양수인이 그 양도인 대리인으로서 채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할 때 그런 현명주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명주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현명조 부분들이고요. 윤칙의 8페이지 있는 부분 2번 두 번째 판례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약소금 양도입니다. 우리가 채권이 양도되면은 채권 양도가 있으면은 채권에 부속되는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 보증 채권들은 별도로 대항력권을 갖출 필요 없이 주채무 양도 통지가 대한 대항력 갖춰주면은 별도로 어용보증에서는 별도로 대항력권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판례는 채권 양도 사정 통지가 허용되는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적으로 사전 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옆 페이지 9페이지 두 박스에 있는 두 번째 판례 이거는 예전에 소장에서 같이 논점으로 출제된 부분들이에요. 즉 주채권의 양도 시에 보증채권 양도에 관해서 별도 대항력권을 별도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보증채무에 관한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증채무는 어떤 성격을 갖죠? 성질? 보증채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성질.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성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조도 독립성 부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보증채무는 인적담보로 성격을 갖습니다. 그 인적담보이면은 일반적인 담보권으로 상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있죠? 또 담보물가로 성질, 가장 큰 성질이 부종성입니다. 또 담보물권은 또 어떤 걸 갖습니까? 수반성을 갖습니다. 특이하게 보증채무는 또 어떤 성질을 갖죠? 보충성을 갖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증채무가 갖는 성질들이에요.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과 수반성은 이거는 인적 담보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는 특이하게 보충성이 있는데 이 보충성을 없애는 것, 이게 뭡니까?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보충성을 없애는 것이 연대보증이 되는 겁니다.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보충성이 경우는 이 수반성 문제, 수반성은 뭡니까? 채권이 양도되면은 보증채무도 같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채권, 채권 양도 통제가 이루어지면은 보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수반성으로 인해 가지고 보증채무 자체만 양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채무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박스 두 번째에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전락, 주채권과 보증인에 관한 채권의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보증채무 부정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소장에서 한자 논점으로 실제인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있는 판례는 작년 나온 2015년도 11월 17일자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체크하시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채권 양도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도 병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을이 정에게 채권 양도를 해줍니다. 갑은 을에게 금세권가 있고 이때 을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갖다가 정에게 양도시킵니다. 이 양도 행위가 이자를 해야 하는 사회 행위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갑이 채권자가 수익자인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회행위 취소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를 구할 때 우리 이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청구 취지 쓸 때는 항상 어떤 청구 취지는 따라야 되죠? 어떤 계약을 취소한다. 이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이 형성 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요? 채권 양도 계약입니다. 그런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즉 피고와 소유 을 간에 몇 년 몇일자 이루어진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은 어떤 항목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죠? 그냥 계약만 취소되면 당연히 채권 양도 그분들이 다시 복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상회복은 피고는 소위 을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고 접했습니다. 채권이 양도 의사 표시를 하고 또 한 가지 양도 의사 표시 외에도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지겠죠? 양도 통지. 그걸 피고는 소위 병에게 이 채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 을에게 다시 양도되었다는 취지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